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혹시 철없던 어린 시절, 부모님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친구들의 아버지는 근사한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를 묻히고 다닐까? 남들은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보내주는 부모님의 가난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낡고 해진 옷 뒤에, 투박하고 거친 손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희생과 눈부신 명예의 역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인 아빠의 가난이 너무나도 창피했던 한 딸이 마침내 아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눈물겹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버스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낡은 동네. 그곳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군인 아파트 단지. 15년 전 서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의 세상은 이 회색빛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페인트 칠은 곳곳이 벗겨져 시멘트 속살을 드러냈고, 복도는 언제나 어둡고 스산했다. 방과 후 서연은 친구들과 함께 최신 유행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친구들은 새로 산 스마트폰과 이번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갈 호화로운 호텔 뷔페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서연아, 넌 새 폰 안 사.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카메라 완전 좋아. 유진이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방 속에는 2년 약정이 끝나고도 1년을 더 쓴 액정 필름이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폰이 잠들어 있었다.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번 기념일에 아빠가 제주도 5성급 호텔 예약했어. 거기 수영장이 그렇게 좋다는데.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잘 나가는 사업가이거나 병원 원장이거나 최소한 대기업의 부장이었다. 그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곧 풍요와 자랑의 상징이었다. 서연은 달콤한 케이크를 포크로 부수며 생각했다. 우리 아빠는 뭘까? 그녀의 아빠. 한진표 원사는 직업군인이었다. 육군 원사. 그것이 아빠의 계급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군인 아빠일 뿐이었다. 월급날이면 빠듯한 생활비를 걱정하는 엄마의 한숨소리. 휴일이면 늘 똑같은 등산복 차림으로 집 주변을 맴도는 아빠의 모습. 그것이 서연이 아는 아빠의 전부였다. 그녀의 세계와 친구들의 세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 그 벽의 이름은 가난이었고, 그 벽을 만든 것은 군인 아빠라고 서연은 생각했다. 버스에서 내려 낡은 관사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처럼 길고 무겁게 느껴졌다.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아빠와 비슷한 연배의 다른 군인 아저씨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쳤다.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빠를,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혔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는 청국장 냄새가 풍겨왔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코를 찡그렸다. 깔끔하게 정도는 되어 있었지만 집안의 모든 가구들은 그녀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것들이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자개장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천으로 덮인 소파는
군데군데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었다. 아빠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군화준 쥐회를 닦고 있었다. 그의 손은 늘 구두약 냄새와 가죽 냄새에 절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각 잡혀 다려진 군복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그 군복이 세상에서 가장 촌스럽고 싫었다. 왔구나. 딸. 아빠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눈빛.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무능하고 답답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처럼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엄마가 애써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지만 서연은 그냥요, 몰라요 같은 단답으로 대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아빠의 거친 손을 보았다. 평생 총과 군화만 만졌을 저 손. 친구 아빠들처럼 골프채나 서류 가방을 잡아본 적 없을 저 손을 볼 때마다 서연은 이유 모를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살아야만 할까? 그리고 왜 나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식사를 마친 서연은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SNS를 켰다. 피드에는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가득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 앞에서 찍은 사진, 멋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가족들과 해외에서 보낸 행복한 시간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러웠다, 부러웠다. 그리고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화면 속 친구들의 행복과 자신의 초라한 방을 번갈아 보았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단 하나뿐인 것 같았다. 끈인 아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린 군부대의 삭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그 풍경을 증오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아빠의 군복 안에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얼마나 위대한 명예와 역사가 잠들어 있는지를. 그저 부끄러움의 벽 뒤에 숨어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서연은 아빠를 유령처럼 피했다. 아빠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식사 시간에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아빠, 한진표 역시 딸에게 선뜻 말을 걸지 못했다. 딸의 차가운 눈빛 속에 담긴 경멸과 원망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엄마만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며칠 뒤 한 장의 가정통신문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학부모 직업 초청의 날을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학부모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들려주는 해마다 열리는 연례 행사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엄마가 조심스럽게 가정통신문을 서연의 아빠 앞에 내밀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데 당신이 가서 아이들에게 군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 해서요. 당신만큼 군인 생활을 오래 그리고 명예롭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악몽 그 자체였다. 가뜩이나 아빠를 숨기고 싶어
안달인데 학교에, 그것도 온갖 잘난 부모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아빠를 부르다니 서연은 상상하고 말았다. 명품 정장을 빼입은 친구들의 아버지들 사이에서 낡고 촌스러운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을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릴 친구들의 시선과 비웃음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안 돼요. 서연이 자기도 모르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절대 안 돼요. 아빠는 못 가요. 엄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서연아, 왜 그러니? 아빠가 가시는 게 왜냐니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롱과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마침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 오는 아빠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는요, 가서 무슨 말을 할 건데요. 평생 총 닫고 훈련받은 이야기, 아니면 이 낡아빠진 관사에서 가난하게 사는 이야기라도 할 건가요? 서연아, 엄마가 충격을 받아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 그날도 부대에서 늦게 돌아온 아빠가 피곤한 기색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다.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의 화살을 진짜 관역인 아빠에게로 돌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원망, 그리고 지긋지긋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아빠 좀 봐요. 우리 꼴 좀 보라고요. 다른 애들 아빠는 뭐 하는지 알아요. 자식들한테 최고급 과외 붙여주고 방학마다 해외로 여행 가고 갖고 싶다는 거 뭐든 다 사줘요. 근데 아빠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이 쥐꼬리만 한 월급, 이 낡아빠진 아파트 친구들한테 우리 집 가난한 거 들킬까봐 매일같이 거짓말해야 하는 이 비참한 인생.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빠의 전투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아빠의 저 군복이 싫어요. 저 군화에서 나는 구두약 냄새도 지긋지긋해요. 군인의 딸이라는 게 죽을 만큼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질문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빠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다. 아빠는 왜 군인이라 가난해? 왜 우리 아빠만 왜 남들처럼 돈 많이 버는 일 안 하고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냐고. 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절규 섞인 마지막 질문이 차가운 것을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한진표 원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딸이 쏟아내는 모든 가시 돋친 말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 어떤 포탄 파편보다도, 그 어떤 총알보다도 더 아프고 깊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조국의 땅과 총을 지켜온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딸의 눈에는 저 손이 가난과 무능의 상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는 입고 있는 전투복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바친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인 이 군복이 딸에게는 그저 창피함의 근원이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전부였다. 미안하다.
그 사과는 어떤 긴 설명보다도 더 아팠다. 엄마는 딸의 독한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서연 역시 자신의 말이 아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아빠의 얼굴에 떠오른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을 본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거칠게 쾅 닫아버렸다. 거실에는 부서진 마음을 가진 두 사람만이 남았다. 엄마의 흐느낌 소리만이 공허한 공간을 채웠다. 한진표 원사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평생을 함께한 낡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35년, 조국을 위해 바친 그 세월이 오늘 밤처럼 허무하고 아프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가장 중요한 보루가 바로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모든 대화가 끊겼고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차가운 침묵이 곰팡이처럼 집안 구석구석에 피어났다. 서연은 아빠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는 듯 그를 피해 다녔다. 아빠가 퇴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혹시라도 거실에서 마주치면 투명 인간이라도 본 것처럼 외면했다. 한진표 원사 역시 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35년간 적의 총탄 앞에서도 두려움을 몰랐던 그였지만 혈육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졌다. 아내는 매일같이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변화의 계기는 한진표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달력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한참 동안 달력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다. 그의 저녁식 날짜였다. 평생을 기다려온 군인으로서의 삶을 명예롭게 마감하는 날. 하지만 딸의 절규가 귓게 맴도는 지금, 그날은 더 이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었다.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끝을 예고하는 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라리 이 사실을 딸에게 알리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또다시 침묵만이 흐르던 식탁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고 시선은 서연이 아닌 허공을 향해 있었다. 다음 주 수요일, 내 저녁식이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꿋꿋하게 말을 이었다. 35년 군 생활이 이제 그걸로 끝난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내와 딸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너희 둘이 와줬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군복 입는 날인데 그것은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 없던 남자의 서툴고 간절한 초대였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즉각적인 거부감이 튀어나왔다. 싫어. 또 군대 행사라니.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가난과 촌스러움의 상징인 그곳에 가서 아빠의 마지막을 축하해 주라고 그녀는 아빠의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내뱉었다. 왜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 날이잖아요. 아,
저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녀의 싸늘한 대답은 또 하나의 칼날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에 박혔다. 한진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아빠가 답답한 마음을 달래러 밖으로 산책을 나간 후 엄마가 서연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엄마는 딸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 맡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딸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고 슬픔이 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엄마는 알아. 아빠의 직업 때문에 네가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도 다 알아. 하지만 서연아,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군복, 그 직업이 내 아빠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단다. 청춘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아빠라는 사람 그 자체였어. 엄마는 군인에게 저녁식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퇴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이름보다 더 익숙했던 계급과 작별하고 삶의 터전이었던 부대를 떠나고 분신과도 같았던 군복을 벗는 날, 그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끝나는 날이자 자기 삶의 일부를 위한 장례식과도 같은 날이라고 했다. 네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날 가서 억지로 기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단 하루만, 딱 하루만 아빠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주면 안 될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뿐인 딸로서 말이야. 어쩌면 그게 아빠가 내게 평생 하는 마지막 부탁일지도 몰라. 엄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제발 서연아,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엄마의 애원에 서연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빗장이 흔들렸다. 며칠 전 자신의 독한 말에 무너지던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죄책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갈게요. 그 대답은 화해가 아니었다. 죄책감과 아주 약간의 측은지심이 만들어낸 임시 휴전 선언일 뿐이었다. 저녁식을 며칠 앞둔 시간들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흘러갔다. 서연은 달력의 동그라미 친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저주했다. 한진표는 딸이 의무감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영광스러워야 할 자신의 날을 앞두고도 마음 한구석이 서글펐다. 저녁식 전날 밤이었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거실을 보았다. 아빠가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다림이었다. 아빠는 내일 입을 자신의 마지막 대례복을 직접 다리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날 같은 주름을 잡기 위해 땀을 흘리는 그의 등.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늘 산처럼 커 보였던 아빠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연민과 함께 아주 희미한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내일 저토록 초라한 행사에 아빠는 왜 저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것일까? 저녁식 당일의 아침, 집안의 공기는 마치 제사 전날처럼 엄숙하고 어색했다. 아빠 한진표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어젯밤 정성껏 다려놓은 대례복을 꺼내 입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군복은 그의 몸의 갑옷처럼 딱 들어맞았다. 수십 개의 훈장이 그의 가슴에서 옅은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요란하고 촌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점잖아 보이는, 하지만 역시 몇 년 전에 산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부대로 향하는 길은 멀고 지루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고 점점 더 삭막하고 규격화된 군부대 지역의 풍경이 나타났다. 서연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시끄러운 아이돌 음악으로 귀를 막아버렸다. 세상과도 옆자리에 앉은 부모님과도 소통하고 싶지 않았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이 아빠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격려를 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의무적인 절차일 뿐 어떤 특별한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다. 부대 안은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온통 국방색과 회색뿐인 낡은 건물들, 멸공, 통일 같은 그녀의 시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딱딱한 구호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공기 중에서는 흙먼지와 오래된 건물의 냄새, 그리고 규율의 냄새가 났다. 서연은 친구 아빠들이 일하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반짝이는 본사 건물을 떠올렸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저녁식은 부대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연병장 한쪽에는 다른 군인 가족들을 위한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다. 따가운 초여름의 햇살이 여과 없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이 지긋지긋한 행사가 대체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다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었다. 평범하고 조금은 촌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자신이 속한 세계가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고 서러웠다. 요란한 군악대의 팡파르와 함께 마침내 행사가 시작되었다. 군악대의 연주는 서연의 취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전역 장병들이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수십 명의 비슷비슷한 나이대의 군인들이었다. 서연은 그 대열 속에서 금방 아빠를 찾아냈다. 하지만 넓은 연병장 위, 줄지어 선 군인들 속에서 아빠는 너무나도 작고 평범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대한 기계의 수많은 부품 중 하나처럼 느껴졌다. 저 모습의 어디에 엄마가 말한 명예와 자부심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행사는 지루함의 연속이었다. 부대장인 듯한 별 하나를 단 장성에 나와 길고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가며 축사를 했다. 그의 연설은 서연의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그대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엄마의 눈을 피해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친구들은 지금쯤 시원한 쇼핑몰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어서 전역자들에게 전역증과 공로패를 수여하는 순서가 되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그들은 앞으로 나가 상장 같은 것을 받았다. 한진표 원사, 마침내 아빠의 이름이 불렸다. 아빠는 칼 같은 동작으로 앞으로 걸어나가 단상 위에 부대장에게 날카로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그의 경례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서연은 아빠의 모습에서
낯선 위험 같은 것을 느꼈다.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바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단단함.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이제 끝난다고 하니 기뻐서 저러시겠지. 그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다. 기나긴 수여식이 끝나고 행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사회자는 이것으로 공식 행사를 마치겠으며 가족들은 연병장으로 내려와 전역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축하해주라는 안내 방송을 했다. 휴, 이제 끝났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이 지겨운 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옆에서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감격에 젖어 있었다. 아빠는 대열 속 자신의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해산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긴장이 풀린 듯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가 준비해온 그다지 예쁘지도 않은 꽃다발을 건네주는 의무만 다하고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날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예상대로 끝나가고 있었다. 적어도 서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진짜 행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 마지못해 꽃다발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지루하게 끝나가던 바로 그 순간, 멀리서부터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해서 바람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졌다. 그것은 여러 대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내는 지축을 흔드는 듯한 웅장한 배기음이었다. 연병장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소리가 들려오는 부대 정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문을 지키던 위병소의 병사들이 갑자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평소에 절도 있는 모습 대신 당황과 긴장이 역력했다. 그들은 마치 귀빈을 맞이하듯 굳게 닫혀있던 부대의 정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다. 한 대, 두 대, 세 대, 무려 6대에 달하는 검은색 세단이 위험 있는 행렬을 이루며 부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번쩍이는 광택을 내는 그 차들은 서연이 TV 뉴스에서나 보던 최고급 관용 차량들이었다. 각 차량의 본인 위에는 용 모양의 봉황기와 함께 그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징하는 성판 신반이 달려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차들의 행선지였다. 차들은 부대 내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히 신성한 연병장 가장자리까지, 보통의 차량은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그곳까지 거침없이 들어와 마치 잘 훈련된 기동대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렬로 멈춰 섰다. 그 오만한 등장은 차에 타고 있는 인물들이 이 부대의 그 어떤 규칙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임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증발했다. 즐거운 행진곡을 연주하던 군악대의 음악이 삑 소리를 내며 엉망으로 멎었다.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던 저녁 장병들도, 축하해주러 온 가족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단상 위에서 행사를 주관하던 부대장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검은 세단 행렬에 꽂혔다. 뭐야? 무슨 일이야?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짜증이 났다. 이제 막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행렬은 무엇이란 말인가? 무슨 높으신 분이라도 온 건가? 그녀는 이 불청객들 때문에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홀연히 나타나 세단의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이 차에서 내렸다. 5명의 중년 남자.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군대 대례복을 입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엄숙하고 권위 있는 얼굴. 하지만 서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들의 어깨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는 눈부신 계급장이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리고 별 넷.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4개의 별. 대장다장. 대한민국 군부의 정점. 국군 전체를 통솔하는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각군 참모총장. 국가안보위기 상황 브리핑 때나 뉴스 화면에서 잠깐 얼굴을 비추는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남자들. 그들이 왜 여기에 이 낡고 초라한 부대에 아버지의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저녁식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단상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부대장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와 그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별 4개를 단 장군들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부대장은 그들의 위험 앞에서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장군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병장에 도열한 전역 장병들을 빠르게 훑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어떤 종류의 긴박함과 간절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수십 명의 전역 장병들 중 단 한 사람에게로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부터 5위까지의 남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걷지 않았다.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나중에는 거의 뛰다시피 했다. 잘 닦인 그들의 전투화가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를 일으키며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갔다. 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그들이 달려가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기만 하던 수십 명의 늙은 군인들 중 한 명. 자신의 아빠, 한진표 원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거대한 혼란과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다. 시간이 멈췄다. 서연은 그렇게 느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남자들이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군화가 흙먼지를 일으키는 모습, 결의에 찬 그들의 표정, 그리고 그들을 따라 움직이는 수천 개의 경악 어린 시선. 모든 것이 한 편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리게 재생되고 있었다. 아니야, 아빠가 아닐 거야. 아빠 뒤에 다른 누가 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장군들의 행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녀의 아버지가 서 있는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멈춰 섰다.
한진표 원사의 닳고 다른 군화 바로 한 뼘 앞에서 대한민국 군부의 최정점들이 일렬로 늘어선 차에 숨을 골랐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한낮의 태양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 찬란한 빛과 그들 앞에 선 아버지의 낡은 군복이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평생을 주목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남자. 그는 눈앞에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한참이나 낮은 계급의 늙은 하사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명령이나 권위가 아닌 한없이 깊은 존경과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합참의장이 먼저 오른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관자놀이에 붙였다. 그의 동작을 신호로 뒤에 있던 육군 참모총장과 다른 대장들도 일제히 완벽하게 통제된 동작으로 경례를 했다. 그것은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형식적인 경례도 아니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에게 바치는 후배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에게 보내는 진심과 존경이 꾹꾹 눌러 담긴 가장 뜨거운 예리였다.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뉴스에서 듣던 냉철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벅찬 감정에 조금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도 더 힘차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 원사님, 원사님. 그 지극히 높여 부르는 호칭에 연병장 곳곳에서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원사님께서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희도 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계속되었다. 35년간 오직 조국과 후배들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뒤에 있던 다른 대장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뇌는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거부했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희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아빠가 저 장군들을 평생을 가난한 군인으로만 알았던 우리 아빠가 저 별 4개짜리 장군들의 스승이었다고.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엄마가 억지로 들려주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니, 자신이 쌓아 올렸던 부끄러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한진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엄청난 경의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색했다. 그는 허둥지둥, 하지만 몸에 반습관처럼 날카롭게 답례 경례를 했다. 아이고, 의장님, 각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자신의 계급을 존중해주는 장군들 앞에서 그는 오히려 그들의 계급을 깎듯이 대우했다. 그의 겸손함은 장군들이 그에게 보내는 존경심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원망의 눈물도 아니었다. 평생을 묵묵히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남편의 삶이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가장 찬란한 방식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단상 위의 부대장과 다른 장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한진표 원사를 그저 성실하지만 무뚝뚝한, 곧 전역할 늙은 하사관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의 과거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딱딱한 경례가 끝나자 장군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숙한 표정을 풀었다. 그들은 격식을 허물고 한진표에게 달려들어 그의 등을 두드리고 그의 손을 부여잡고 어깨 동무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별 4개짜리 장군들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혹독한 훈련 속에서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또 보듬어 주었던 무서웠지만 아버지 같았던 교관님을 만난 철없는 생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초현실적인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아빠. 그 아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의 우주, 그 한가운데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부끄러움의 벽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공식적인 행사는 완전히 잊혔다. 연병장은 이제 한 퇴역 군인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환송회장으로 변해 있었다. 장군들은 계급장을 뗀 소년들처럼 아빠를 둘러싸고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여전히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꿈결 같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장군들이 나누는 대화의 파편들이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군대의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합참의장이 껄껄 웃으며 아빠의 어깨를 쳤다. 원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훈련 중에 수통을 잃어버렸다고. 저 혹독한 겨울날 뺑뺑이 2바퀴를 더 돌리셨던 거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평생 제 물건 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는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아빠를 보며 말했다. 지옥주 훈련 때 모두가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훈련이 아니라 그만두라고 속삭이는 우리 머릿속에 나약한 목소리라고. 저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마다 원사님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다른 장군 하나는 자신의 손등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가리켰다. 이거 그때 유격 훈련 때 생긴 상처입니다. 밤에 몰래 의무실에도 안 가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원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약 발라주시고 붕대 감아주셨습니다. 그때 그러셨죠. 흉터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진짜 훈장이라고.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말하는 한진표 원사는 서연이 알던 아빠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섭기만 한 교관이 아니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큰형님처럼 길을 잃은 젊은 영혼들을 다그치고 보듬고 이끌어준 인생의 스승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아빠는 단순히 군인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들의 추억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러다 합참의장의 보좌관인 듯한 날카로운 인상의
대령 한 명이 쭈뼛거리며 서 있는 서연과 엄마를 발견했다. 그는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사모님, 따님, 저희가 원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그만. 그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존경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장군들에게 둘러싸여 어색하게 웃고 있는 한진표 원사를 바라보았다. 따님은 아버님을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한진표 원사님은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장군들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분들은 100명의 장군을 키운 호랑이라고도 부릅니다. 장군들의 왕. 서연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대령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한 원사님께는 장교로 임관할 기회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경력과 능력이라면 지금 저기 계신 분들처럼 장군이 되는 것도 결코 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사님은 매번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서연이 저도 모르게 물었다. 원사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는 편안한 책상 앞이 아니라 언젠가 이 나라의 군을 이끌어갈 젊은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는 훈련장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별 하나를 더 다는 것보다 강한 지도자 한 명을 더 키워내는 것이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따님이 보시기에 가난했던 그 삶이 저희 군인들이 보기에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명예이자 희생이었습니다. 대령은 말을 마치며 덧붙였다. 저 역시 원사님의 수많은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원사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재조립되고 있었다. 아빠의 굳은 살 박인 손. 그것은 가난의 증거가 아니라 수천 명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운 손이었다. 아빠의 과묵함.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책임감의 무게였다. 아빠의 낡은 군복. 그것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부와 지위를 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신념의 갑옷이었다. 이제껏 느꼈던 모든 부끄러움이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하고 압도적인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다. 자부심,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자부심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아버지의 위대함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어느덧 장군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합참의장은 마지막으로 한진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는 서연과 엄마를 향해 훌륭한 분을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두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여 보였다. 요란하게 나타났던 검은 세단들이 다시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떠난 연병장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아빠를 보았다. 행사 시작 전 작고 초라해 보였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거대하고 강인한 거인 주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가난한 군인 아빠가 아닌 전설 한진표를, 자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마주보고 있었다. 장군들의 차가 떠나간 연병장에는 어색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다른 가족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웅성거렸지만 한진표의 가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다. 서연과 엄마, 그리고 아빠.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방금 전 일어난 비현실적인 사건의 여운 속에 잠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조용했다. 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그 차갑고 가시 돋친 침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각자의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경건하고도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서연은 버스 창가에 앉아 힐끗힐끗 아빠를 훔쳐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빠는 더 이상 이전의 아빠가 아니었다. 부대를 걸어 나올 때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허리를 굽혀 아빠에게 보내던 그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그녀는 보았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지 않았다. 대신 아빠의 옆모습을, 그의 투박한 손을, 그의 낡은 군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가난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조국을 위해 바친 35년의 역사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희생과 별 4개짜리 장군들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대한 명예가 새겨져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언제나처럼 낡고 초라한 군인 아파트.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곳은 더 이상 부끄러운 감옥이 아니었다. 좁고 낡은 가구들로 채워진 이 공간은 마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사자가 조용히 몸을 뉘던 겸손한 굴처럼 느껴졌다. 아빠가 늘 앉던 낡은 안락의자는 왕의 옥좌처럼 보였다. 한진표는 피곤한 기색으로 다시는 입을 일이 없을 대례복의 단추를 풀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군복을 소중하게 벗어 의자 등받이에 곱게 걸쳐 놓았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군인 한진표의 시간이 끝나고 민간인 한진표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빠가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서연은 홀린 듯이 의자에 걸린 군복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했던 군복. 이제는 성물 샹우처럼 느껴지는 그 옷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어보았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더듬었다. 이제야 그녀는 저것들이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아빠가 바친 청춘과 땀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부드럽고 따스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군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펼쳐놓고 옷을 개기 시작했다. 그냥 접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빠가 평생을 해왔을 방식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날 같은 주름을 잡아가며 정성껏 군복을 겠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녀의 존경을 담은 행동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아빠의 무거운 군화를 들어 가지런히 놓았다. 바로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의 군복을 경건하게 다루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서연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 아빠와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아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와락 아빠의 품에 안겼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녀는 아빠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외침보다도 선명하게 들렸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빠가 제 아빠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강하고 꾸준한 팔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딸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다. 그의 눈가 역시 뜨겁게 젖어오고 있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 포옹 하나에 모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것이다.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 모습을 행복한 눈물과 함께 지켜보는 어머니. 식탁 위에는 딸의 손에 의해 경건하게 개어진 낡은 군복이 한 남자의 위대했던 유산이자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상징처럼 고요히 놓여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서연이와 그녀의 아버지가 서로를 마주하고 뜨겁게 포옹하는 마지막 장면이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판단하고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성공과 가치는 통장의 장호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떤 명예를 지키고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무뚝뚝한 아버지, 혹은 잔소리 많은 어머니의 삶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그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드리며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